삼성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일본 정부의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켰는데요. 삼성의 일본산 제품 배제 소식이 보도된 지 단 하루 만에 일본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오늘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제품 중 가장 대체품을 찾기 어려워 논란이 되었던 EUV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조치가 수출 통제법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겠다. 이 사실은 일본 언론 보도들에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도 위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수출을 규제한 지 35일 만에 첫 허가인데요. EUV 포토 레지스트는 개별 허가 품목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90일까지 얼마든지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이었죠. 오래 끌면 끌수록 한국 경제에 심각한 데미지를 줄 수 있었을 텐데 일본이 왜 갑자기 꼬리를 내렸을까요? 만약 삼성과 SK가 정말 일본산 반도체 재료들을 국산화 및 다른 국가들로부터 대체할 수 없었다면 일본은 90일 동안 절대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겠죠. 단기적으로 미국의 다우케미칼로부터 공급받는 양을 대폭 늘리고요. 국내 관련 기업들과 유럽의 PR 회사들로부터 추가로 사들이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꺼지게 되겠죠.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포토 레지스트 기술력을 갖춘 미국의 벤처기업 인프리아가 일본 기업들에게 위협이 될 것입니다. 삼성이 지난 2017년도까지 이미 335억 원을 투자하여 일대 주주인 것으로 알려진 이 회사 제품은 현재 일본 업체들이 생산하는 EUV 감광액보다 감광 효율이 무려 4배나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아니,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일본처럼 높은 품질의 제품을 다른 국가들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 네, 가능합니다. 설마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사용하는 일본산 반도체 재료들이 지리학적으로 모두 일본 본토에서 건너온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지금부터 왜 삼성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쫄지 않고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지, 이번 한일 무역 전쟁은 왜 처음부터 일본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3대 수출 규제 품목은 불화수소, EUV 포토 레지스트, 폴리이미드죠. 이 중 폴리이미드는 사용량이 매우 적고 국산화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포토 레지스트는 일본이 이미 꼬리를 내리고 수출을 허가했죠.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불화수소. 일본이 세계 시장을 독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의 일본산 불화수소 의존도는 약 40%죠. 불화수소는 일본이 전세계 시장 90%를 장악했고요. 일본의 기술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기까지만 보고 일본산 대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본 찬양론자들의 주장이죠. 이들의 주장을 오로지 팩트로만 뼛속같이 철저하게 파괴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라는 회사가 글로벌 불화수소 시장 점유율 70%로 독점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불화수소 시장을 휩쓸고 있는 스텔라 케미파의 고순도 불화수소 기술력만 따라잡을 수 있다면 이번 게임은 무조건 한국의 압승이겠죠. 스텔라 케미파는 지난 1994년도에 한국의 솔브레인과 합작하여 한국의 획트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획트의 최대 주주는 한국 기업인 솔브레인으로 49%를 보유하였고요. 스텔라 케미파의 지분은 39%, 마루젠 10%, 그리고 정지환 솔브레인 회장이 나머지 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 51%, 일본이 49%를 보유한 거죠. 글로벌 점유율 70%인 스텔라 케미파의 연간 불화수소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166억 원. 자, 그러면 한국이 지분 51%를 보유한 한국에 위치한 합작회사 획트의 매출액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획트의 매출액, 지난해 매출액 1년 매출액이 1768억 원. 획트가 고순도 불화수소를 주력으로 불화합물 생산에만 올인한 기업인 것을 고려한다면 획트라는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또한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가 원재료를 획트에 공급해주고 이를 획트가 고순도 불화수소로 가공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불화수소의 원재료인 무수불산은 중국에서 주로 생산이 되고 있죠. 다음 달에 불화수소 생산 라인 증설로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기업 솔브레인에 괜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니었네요. 이미 삼성전자의 내부 테스트를 합격하였기 때문에 생산 라인 추가 확대는 시간 문제겠죠. 중장기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대규모 공장 증설로 100% 국산화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가총액 2조 원에 육박하는 SK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전문 개발업체 SK머티리얼스가 올해 말까지 불화수소 샘플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3대 수출 규제 품목인 EUV 포토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그 어느 품목으로도 한국 반도체 산업에는 더 이상 눈에 보일 만한 데미지를 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미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필수 재료인 웨이퍼를 공급하는 일본 기업이죠. 썸코는 이미 지난 수개월 동안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들자 이렇게 영업이익이 폭포수처럼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한일 무역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시점을 기준으로 삼코의 주가는 최대 마이너스 20% 가까이 하락했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일본산 재료들을 국산화 및 다른 국가들로 대체한다는 탈일본 플랜 소식이 전해진 8월 7일 지하실로 내리꽂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삼코 회장은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가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준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거대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놓칠까봐 걱정을 토로하였습니다. 글로벌 웨이퍼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1위가 일본의 시넥스이고요. 2위가 삼코로 26%, 3위가 독일의 실트로닉 13%입니다. SK 실트론의 점유율은 9%로 이미 최대 생산 규모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삼코에게 당장의 위협이 되지는 않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삼코와 완전히 거래를 끊을 경우 독일의 실트로닉이 일본의 삼코를 역전할 수도 있겠죠.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무늬만 남아있는 것으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일본 기업들의 손해만 확대될 뿐이죠. 더 이상 일본은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지 못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일본 기업들의 이득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당장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베 총리가 자신의 지지율이 폭락할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유령선, 주인이 없는 채로 정체 없이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공포스러운 배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플라잉 더치맨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니고요. 대항해 시대 네덜란드인 선장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통과하던 중에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고집하다가 침몰해버렸는데 그 똥꼬집에 대한 벌로 영원히 희망봉을 떠도는 벌을 받게 되었다는 전설. 이 전설의 오리지널 이야기는 독일인 선장이 악마와 영혼을 건 주사위 내기를 했는데 내기에 이기기 위해서 비겁하게 13일의 금요일에 출항을 했는데도 폭풍우 때문에 내기에 질 것 같자 열받아서 악마야, 내 영혼을 가져가고 폭풍우나 멈춰달라 라고 입을 털었다가 선장과 선원들 영혼까지 빼앗겨 영원히 바다를 헤매게 되었다는 스토리입니다. 이 유령선 이야기는 바그너의 오페라로도 만들어지고 요즘 전 와이프 때문에 많이 힘드신 잭 스페로우 형님의 캐러비안의 해적에도 등장하는데요. 바닷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유령선이 더 공포스러운 이유는 유령선을 목격하게 되면 그 사람은 큰 화를 입는다는 징조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일본과 러시아 연안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령선과도 같은 괴선박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었는데 이 배는 대부분 작은 규모의 목선이고 배 안에는 아무도 없거나 남녀 구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백골화가 진행된 시신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연료는 모두 소진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해양경찰은 이 배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발견된 시신의 사인에 대해 단서를 찾지 못했고 어부들과 바닷가 주민들은 바다에서 이런 배를 마주치거나 해안에서 발견될 때마다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들 중에서 선체에 한글이 적힌 것들도 있고 한글이 적힌 음료수병, 담배라든가 결정적으로 김일성 초상이 들어간 배지를 달고 있는 시신들이 발견되며 북한 국적의 선박인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매우 낡은 소형 목선들이 도대체 왜 어떻게 수백 킬로나 떨어진 일본과 러시아까지 오게 된 것인지 무수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이 북한 유령선 이야기는 해외에서도 큰 화제가 되어 유명 토크쇼에서도 미스터리 유령선 탑5에서 1위로 다룰 정도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일본 방송들에서는 이 정체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견된 선박들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할 때 사용하는 선박과 비슷하다며 북한 당국이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단속을 강화하면서 북한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주민들이 더 위험한 동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 또 다른 추측으로는 북한에서 어떤 이유로 시신들을 먼 바다로 넣어서 보내버렸다는 이유, 그리고 배 보위부라는 명칭이 표기된 것을 보면 시신들은 북한 보위부 군인들이고 북한 내부의 싸움 끝에 탈출한 것이다. 아니다. 바다의 주호권은 보위부가 가지고 있는데 식량난에 주호권이 없는 민간인들이 보위부에 선을 넣어서 보위부 표시를 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왔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주장들도 나왔습니다. 2007년엔 목선을 타고 바다를 떠돌던 북한 선원들이 발견돼 북한으로 송환되기도 한 것을 제외하면 북한에서는 자국민들이 대량으로 발견되는데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아서 심층 조사는 쉽지 않았고 그 사이 북한 유령선은 2012년부터 수십 건씩 발생되다가 2017년 99건으로 늘더니 2018년에는 225건으로 폭증했습니다. 북한 유령선의 정체,
이제 일본 언론들은 북한 어선들이 대부분 길이 10m 정도의 작고 낡은 목선인데다 연료가 부족하거나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거나 파도에 밀려 좌초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북한 유령선들은 대부분 먼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거나 3m 이상의 파도에 견딜 수 없는 수준인데 청진이나 함흥, 원산 등에서 출항한 이 작은 목선들로 무려 400~500km나 떨어진 대하태 어장으로 나가고 거기서 사고가 나서 바람과 해류에 떠밀려 일본이나 러시아 해안까지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북한 어선에서 발견된 시신들을 화장 처리해 사찰의 무용고묘에 안치하고 있는데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무용고자 처리의 전례라고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사찰에 안치해주는 것은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역시나 일본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한 자민당 의원은 북한이 무기화한 천연두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며 생존한 북한 어민이 천연두 바이러스를 일본에 들여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가 하면 북한 공작원이 어선을 가장해 일본에 불법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고 스가 관방장관은 생존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진짜 북한 어민인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뭐 저런 배를 타고 돌아갈 수도 없는데 목숨 걸고 공작을 하러 올까요? 그렇다면 왜 저런 작고 성능도 형편없는 1940년대에나 볼 수 있을 만한 북한 목선들은 목숨을 걸고 저렇게 먼 바다까지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또 중국이었습니다. 한편 북한 유령선이 계속 발생하는 동안 동해에서는 오징어가 잡히는 양도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2003년도 기준과 비교하면 2018년에는 한국과 일본의 오징어 어획량이 80%나 줄어든 것에 대해 과학자들과 비영리 단체인 글로벌 피싱워치가 분석을 한 결과를 지난 22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을 이용해 어선의 위치를 추적하고 불법 조업 행위를 모니터링한 결과 2017년에서 2018년 북한 동해에서 벌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불법 조업 실태를 상세하게 분석해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동해에서 불법 조업을 한 미확인 중국 어선인 소위 암흑선단은 1600척이 넘으며 이들이 잡아들인 오징어는 16만 톤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억 4천만 달러, 5,300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양은 일본과 한국의 전체 어획량을 더한 것과 맞먹는 양으로 이런 규모의 불법 선단은 중국 전체 원형어선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라며 한 국가의 상업선단이 다른 나라 수역에서 저지른 불법 조례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배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 앞바다에 있던 무어가 불법 어선이 남해를 거쳐 동해에 진출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그동안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조업 방식도 충격적이었는데 저인망 선단이 그물을 서로 연결한 뒤 바닷물을 펄리는 방식으로 오징어를 싹쓸이하는 것으로 연구자는 마치 단체로 풀을 깎는 것처럼 보였다고 묘사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어두운 소형 북한 어선이 러시아 연안에 진출해 오징어를 잡는 상황도 발견됐는데 길이 50m의 첨단 장비로 무장한 중국 쌍끌이 어선과의 경쟁 때문에 북한 어민들이 인근 러시아 해안까지 밀려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것은 수백 척의 북한 어선이 러시아나 일본 해안에서 유령선으로 발견된 이유를 말해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어선들은 그전에는 북한 연안에 있는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을 해오다가 북한 정권이 2016년 7월 1,500여 척이 조업할 수 있는 연간 어업권을 연간 3천만 달러를 바꿔 중국에 넘긴 이후 먼 바다에서 조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각국이 연안으로부터 200캐리까지 바다를 EEZ로 지정하고 그 수역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여서는 타국의 EEZ를 항행할 수는 있지만 조업할 수는 없는데 북한 연안과 동해상이 중국 어선에 점령되어 버리니 그 조각배들을 가지고 러시아나 일본 EEZ까지 가거나 400~500km 떨어진 대하태까지 가게 된 것이죠. 북한 어선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러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보다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에서는 오징어 잡이가 돈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어민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까지 조업에 나서고 있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끼리 너도나도 모터 하나를 단 목조 어선을 만들어 바다로 나가면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낙지라고 불리는 오징어가 중국으로 팔리는 값은 톤당 12,500위안, 우리 돈 200만원이고 이 오징어들이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바뀌면 톤당 4만위안, 약 700만원이 되는데 중국인들이 3배 넘게 남겨 먹네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국산 오징어들 중 일부도 북한에서 밀수로 넘어간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어민들은 한번 출항하면 달러하러 200달러 안팎의 고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바다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북한 정권이 어업을 주요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어획량을 증대하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매년 신년사에서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생활 향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해왔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선상에 가득 찬 물고기를 보시고